자, 정치와이드 첫 순서는요. 오늘 미니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고해드렸죠.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지금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 스튜디오 오랜만에 나오시죠? 예, 뭐 아침에 제가 참 오래 자주 나오셨었는데. 나왔었는데. 알겠습니다. 오늘은 또 장관 신분으로 오늘 좀 찾아주셨습니다. 우선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예. 우선 첫 질문은 사실 현 정부 들어서 보훈처가 그러니까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격상이 됐어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 윤석열 대통령 다양한 보훈 행사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좀 참여하고 있거든요. 자, 윤 대통령께서 국가유공자 예우에 신경을 각별히 쓰고 있다 이런 평가 받고 있는데 자, 그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뭐 이유라기보다는 예. 제가 여러 번 이렇게 목격을 한 그 소감은 예. 윤석열 대통령의 이 보훈에 대한 생각은 정말 그 진심이 실려 있다. 뭐냐면은 맨 처음에 정치 출마할 때 예. 선언할 때 우리 대한민국을 지킨 영웅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천안함 용사의 이름을 불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늘 뭐 공석이든 사석이든 잘 쓰는 그 멘트가 뭐냐면은 국방과 보훈은 동전의 양면이다. 그러니까 국방이 중요한 거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잘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동전의 양면이라는 말은 국방과 보훈의 그 무게감이 똑같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그냥 이렇게 어떤 세리머니 이런 거 할 때도 예. 보면은 너무 진심이 있어서 옆에서 좀 참모들이 뭐 예. 시간이다 뭐다 여러 가지 이제 바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말려야 할 정도로. 더 있겠다, 더 가겠다. 그 실제로 지난번 현충일 때도 그랬고, 예. 그러니까 뭐 그 부분은 진짜 누구도 의심을 할 필요가 없다. 이 보훈에 대한 예. 어떤 본인의 그 소신과 철학은 뭐 아주 확고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기회가 될 때마다 천안함 티셔츠를 착용한 모습이 꽤 자주 나타났거든요. 아무튼 그것도 같은 맥락으로 좀 보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최근에 정치권, 이른바 역사 논쟁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고요. 사실 박민식 장관께서도 그 논쟁의 한가운데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관련 영상을 정치와이드가 좀 준비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이 기억할 수 있는 게 인민군을 인민군으로 말하는데 왜 그것이 이념의 색깔로 입히는 겁니까? 네, 지금 화면에 지금 박민식 장관 모습 나오는 걸 좀 보고 약간 미소 지으셨는데 자, 우선 홍범도 장군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사실 육사 교정에 설치된 홍범도 장군의 흉상 이거 이전하는 문제가 그동안 논쟁이었는데 사실 육사가 결정을 했어요. 이전하기로요. 그러니까 이건 어느 정도 뭐 매듭이 지어졌다고 할 수 있는데 최근에 이어서 좀 나온 얘기가 해군 잠수함 홍범도함의 이름을 바꾼다는 것. 이것도 흉상 이전과 어떻게 보면 연결이 돼 있는데 요건 좀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뭐 제가 국방부의 소관이지 않습니까? 예. 흉상이든 이런 것이 예. 그에 대해서 뭐 제가 공식적으로 뭐 제안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국무위원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고 예. 다만 예. 홍범도 장군은 아시다시피 1962년도에 건국훈장을 받은 독립유공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홍범도 장군을 최대한 그 최고로 예우할 수 있도록 우리는 모셔야 될 그 의무가 있는 것이죠. 예.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약간 직답보다는 약간 의견을 주신 걸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자, 좀 잠수함 문제가 있는데 이건 군의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서 판단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그러면 요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정일성 역사공원 조성 문제 이것도 굉장한 좀 논란으로 비춰지고 있는데요. 사실 박민식 장관께서는 굉장히 반대 목소리를 좀 내셨어요. 그리고 직을 걸고 저지하겠다라는 말씀까지 하셨는데 이거는 무엇이 문제라고 좀 판단하십니까? 아니 대한민국 헌법 1조가 민주공화국이지 않습니까? 그때 민주공화국이라는 뜻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의미하는 것이고 아시다시피 6.25 전쟁 때 그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수많은 국군과 우리 국민들이 희생을 당했지 않습니까? 우리 국군과 국민에게 총뿌리를 겨눈 사람을 그것도 세금을 국민의 혈세 48억을 들여서
기념한다고 하니 예. 이것은 어느 대한민국 국민이 찬성을 하겠습니까? 예. 아시다시피 지금 호남, 광주가 있는 호남 지역에서도 예. 그 여론조사를 뭐 몇 개를 보면은 거기서도 반대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지금. 아니 아시다시피 호남은 우리 독립지사 2,600분이 배출된 곳입니다. 예. 그리고 6.25 때 학도병이 가장 많이 집결된 곳입니다. 그리고 또 5.18 민주화의 성지지 않습니까? 예. 독립, 호국, 민주화. 예. 이 기념할 또 우리가 예우해야 될 분들이 수천 명, 수만 명인데 그렇게 많이 계신데 아니 그런 분들은 제쳐두고 지금 오. 우리한테 총불이 들이댄 사람을 기념한다고 하니 예. 아 정말 저는 너무 이거는 나가도 너무 많이 나간 것이다. 예.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예. 실제 제가 이렇게 저렇게 확인을 해본 바에 의하면 광주 시민들조차도 오. 이 정률성이라는 사람을 잘 몰랐어요 그동안. 아. 이름만 조금 들어본 뭐 그런 분들 몇 분 계신데 거기에 기념한다고 뭐 흉상이든 길이든 뭐 예. 많이 설치해 놨지 않습니까? 동상이 지금 이미 뭐 있다 그래요. 있죠. 그게. 그런데 거기에 지금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한 정률성의 정체, 예. 6.25 때 우리 국민과 국군의 아. 총구리를 겨눴던 그런 부분은 싹 빠져 있는 거예요. 좀 심한 뭐 어떻게 말하면은 광주 시민을 속인 것이죠.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그렇죠. 그냥 뭐 위대한 음악가다 이런 식으로 하니 참 저는 답답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은 사실은요 이 역사공원 정률성 역사공원 조성과 관련돼서 반대 여론이 훨씬 높게 나오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도 광주시는 왜 이 공원을 만들어서 기리려고 하는 걸까? 이게 왜 이런다고 판단하십니까? 저는 뭐 강기정 시장님과 과거에 국회에서도 같이 상임위에서 활동을 그러셨죠. 했고 겹치셨죠 그때. 예. 예. 우리 강기정 시장님이 뭐 조만간에 예. 좀 제대로 된 판단을 하시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오. 강기정 시장님도 아마 이 사업에 대해서 예. 그 실체에 대해서 그렇게 세세하게 알고 있었을까라는 저는 의문이 그럼 듭니다. 이전 시장 때부터 쭉 진행되어 온 거라서 그냥 그대로 갔다 그렇죠.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이제 뭐 그 전에부터 해오던 거고 또 예. 뭐 여러 가지 음악회라든지 이런 것도 옛날부터 해왔으니까 그냥 뭐 그런 거 아니냐 예. 고개 끄덕끄덕했지 이 예. 정률성의 실체가 아까 제가 두 번 세 번 말씀드린 것처럼 6.25 예. 당시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을 그렇게 고통에 빠뜨리게 한 장본인이다라는 예. 것은 모르지 않았을까. 혹시 이 사안과 관해서 강기정 시장 또는 광주시 쪽과 좀 약간 의견 교환이나 접촉을 좀 해보셨습니까? 아직은 뭐 서로 그럴 단계는 아니라서 예. 아직은 못 해봤습니다만은 예. 뭐 이거 그냥 서로 간의 주장 뭐 그냥 강요한다고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 국민들의 뜻에 또 예. 광주 시민들의 뜻에 따르면은 그게 제일 간명한 해법이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오전에 국회 잠깐 다녀오셨거든요. 정무위 상임위가 열렸는데 여기서요. 백선엽 장군 얘기를 꺼내다가 민주당 의원들과 약간 설전 같은 모습이 좀 잠시 있었거든요. 자, 그 영상 좀 준비했는데요. 먼저 그 영상 확인해 보고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백선엽이 24살 살 때 친일파라고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부친인 문용형 그분도 그 당시에 흥남시 농업개장을 했습니다. 흥남시 농업개장은 그럼 친일파가 아니고 백선엽 친일파입니까? 저러면서 이제 민주당 의원 쪽에서 뭐 소리가 커지고 발칵하고 막 이랬어요. 자, 이제 백선엽 장군 얘기를 하다가 과거에 뭐 친일행위 이런 얘기 질문이 나와서 답을 하셨는데 그러다가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친 얘기를 꺼냈어요. 어떤 취지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역사적인 인물에 대해서 예. 어떻게 친일파다 이렇게 규정을 하려면 예. 거기에 대한 어떤 근거가 명백히 있고 또 형평성이 맞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데 예. 최소한 제가 볼 때는 백선엽 장군은 친일파가 아니다. 단지 간도 특설대에 근무했다는 사실만 가지고 이분을 친일파라고 한다면 예. 일제 시대에 뭐 군인 되고 또 뭐 공무원하고 뭐 어떤 다 우리나라가 없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사람 다 친일파로 우리가 자리매김해야 될 우려가 있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일제 당시에 일제가 세운 어떤 공공기관, 뭐 정부기관 이런 데 근무한 걸 다 친일파라고 한다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이 말씀을 그렇죠. 하신 겁니까? 예, 예. 그래서 그거를 제가
뭐 갑자기 좀 비유를 사실 비유를 하신 한 거죠. 셈인데, 예. 비유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저를 고발한다 해서 제가 참 저렇게 뭐 발끈하고 흥분할 일인가 토론을 하자는데 예. 저렇게 발끈 그리고 고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 하려면 고소를 해야 됩니다. 고소. 예, 그래서 제가 저분 아까 뭐 어떤 의원이 고발한 데서 상당히 흥분하셨구나. 왜냐하면은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죄는 사자 명예훼손. 예. 친고죄입니다. 오. 친고죄이기 때문에 직접 당사자, 지금 이 사자이기 때문에 그분의 이제 후손, 예. 문재인 대통령이 해야 되는 것이죠. 예, 하려면. 예. 제3자가 하는 것은 고발이고, 그렇죠. 직접 해야 되는데 지금 고소와 고발의 차이도 없이 그냥 말을 하니까 상당히 흥분하신 것 같고 문재인 예. 대통령께서도 아시다시피 아주 그 인권 변호사 또 사법 시험 공부를 해서 그 법률가지 않습니까? 예. 사법시험 공부 1년만 한 사람이라면은 아까 제가 말한 그것이 사자 명예훼손 될 수가 없다는 거 잘 아실 겁니다. 오늘 사실 그 오전에 그런 일이 있었던 뒤에 오후에 윤건영 의원 등등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브리핑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 얘기를 꺼냈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 쪽에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리고 평산마을에 있는 그 문재인 전 대통령 뭐 비서실하고도 얘기가 됐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법적 조치가 들어오면 어떡하십니까? 저는 뭐 안타깝지만 예. 그렇게 굳이 법적 조치를 한다면은 저는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럼 적극적으로 약간 대응하시겠다 이 말씀이 들리네요.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방송할 때 현 정부 들어서 보훈처가 보훈부로 격상이 됐다 그랬거든요. 처장에서 이제 장관으로 약간 이제 이게 바뀌어서 물론 청문회도 거쳤는데 처에서 부로 바뀌었을 때 하시는 일에 차이점이 생깁니까? 아니면 조직이 어떤 변화를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변화가 있다고 하실 수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의 그 자부심. 예. 그동안에는 아무래도 이 담당 부서가 예. 좀 뭐 여러 가지로 위상이 조금 다른 데보다 낮으면은 예. 제일 문제가 그렇게 우리 독립지사다 또 우리 호국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싸웠던 분들이 이분들이 우선 자존심이 상합니다. 왜 우리를 담당하는 데가 정부 부처에서 장관이 없는가?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긍심을 높이는데 저는 기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이 예. 단순히 어떤 조직의 그 크기를 예. 뭐 부처를 크게 작게 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에 대한 어떤 자긍심 예. 이렇게 생각을 해주십시오. 처장으로 하시다가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장관이 되셨거든요. 근데 가장 차이점은 국무회의 멤버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원래 뭐 국가보훈처장도 예. 장관급이기 때문에 예, 장관급이죠. 국무회의에 항상 참석을 근데 합니다. 국무위원은 아니었죠. 그렇죠. 이제 법적으로 국무위원은 아니기 때문에 예. 지금 이제 국가보훈부 장관은 뭐 의전 그 서열로도 지금 9위입니다. 꽤 높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9위이기 때문에 예. 상당히 저는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그 어떤 부 승격에 걸맞는 그런 역할을 우리 국가보훈부 전 직원들과 함께 한번 분골쇄신의 각오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좀 마지막 질문인데요. 사실은 지금 국가보훈부를 맡고 계시지만 그 이전에 이미 정치이셨거든요. 물론 지금도 정치인 신분은 유지된다고 봐야 되는데 사실 내년 총선을 놓고 출마 가능성 끊임없이 뭐 당 안팎에서 나오는데 여당 내에서도 가능성을 강하게 말씀하시는 분까지 있어요. 자, 내년 총선 출마 관련해서 박민식 장관님의 생각이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데 어떻게 좀 말씀하실까요? 저는 참 진심입니다. 그냥 제가 뭐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제가 예. 다른 분들과는 달리 제가 선거를 많이 떨어져 봤습니다. 예, 선거를 떨어져서 제가 그 얻은 교훈이 예. 이 선거에서는 저 스스로의 의지보다도 그 고객들 결국 유권자들의 어떤 니즈, 예. 필요 그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뭐 국가보훈부 장관이고 또 다음에 총선 뭐 이런 데 대한 예. 어떤 그 고객들, 유권자들 또 국민들의 그런 어떤 생각 예. 이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마지막까지 여론을 좀 보시겠다 이 말씀으로 들리기도 하는데요. 약간 정치적인 말씀, 아니, 정치적인 제가 설명을 해주신 것 아까 같은데요. 말씀드린 게 진짜 진심이고 예. 이거는 선거를 제가 떨어져 봤기 때문에 제가
진짜 우리 MBN에 나와서 예. 책임감 있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겸손하게 말씀을 해주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이 뽑은 관리인에 불과한 고작 5년짜리 정권이 겁도 없이 최소 30년 이상 방류한다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염려하는 국민들을 가리켜 싸워야 하는 세력이라며 겁박하고 윤석열 씨가 한 말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한 말입니다. 이동관 씨가 하신 말씀 보면 BBK 주가 조작 사건이 가짜 뉴스라고요? 조성은 사무처장 하나 나오십시오. 여쭤봐도 됩니까? 아니요, 조성은 사무처장 나오세요. 아니요, 이건 제가 중대한 조성 문제라고 사무처장 생각하는데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답변 기다려주세요. 끝나고 나서. 아까 이동관 씨가 이런 얘기했죠. 이동관 씨는 그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고민정 의원님, 제가 이거는 국무위원으로서 얘기해드릴 말씀드리는 건데 이동관 씨가 뭡니까? 개인 이동관한테 질문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방통위원장 이동관한테 질문하는 거 아니에요? 그 국회에 말하자면 과방이 결산심사하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국무위원한테 이동관 씨가 뭡니까? 아무래도 국무위원으로 국무회의에 참석을 합니다. 자, 최근에 국회 모습인데요. 이게 호칭이에요, 호칭. 그러니까 앞서서는 고민정 의원이 이동관 씨이라고 발칵게 했어요. 그리고 좀 지나서는 민주당 의원 최강욱 의원이 대통령 윤석열 씨 이런 표현이 등장을 했거든요. 자, 오늘 오신환 전 의원 나와 계신데요. 사실 호칭으로 논란이 있었던 걸 최강욱 의원도 알았을 텐데 굳이 대통령을 직함없이 씨로 부르는 글쎄요, 왜 그랬을까요? 그건 뭐 언론의 주목을 받기 위한 하나의 관종 아니겠어요? 아,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정치와 이도 다룬다. 아, 그럼요. 예. 저게 뭐 그냥 하나의 가십인데 예. 사실 국회에서 일반적이지 않은 모습입니다. 아무리 이제 그 피감기관인 국무위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회의원들이 뭐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에서도 예. 어느 정도 존칭해주고 예의를 갖춰주는 게 일반적인데 예.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이제 그런 제스처로 대통령으로는 내가 절대 못 부르다 이걸 나타내는 겁니까? 네, 그러면 그러니까 좀 뭐 비하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또 어. 그걸 통해서 이제 언론에서 이렇게 논쟁이 생성되는 부분들을 즐기는 측면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일각에서는 뭔가 사실 저것도 어떻게 보면 과격한 표현과 주장이라 할 수 있는데 그걸 자꾸 쓰는 이유가 뭔가 지지층, 강성 지지층을 바라보면서 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시각도 있긴 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중간에 속보가 하나 좀 들어왔거든요.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요. 속보 자막으로 좀 나갑니다. 지금요. 자, 보시면요. 김만배 씨 내일 석방입니다. 오늘 사실 법원에서 추가 구속영장에 대한 심리가 있었는데 추가 구속을 안 하기로 법원이 결정을 했네요. 그러니까 기각이 된 셈이네요. 법원은 허위 인터뷰 김만배 추가 구속영장 일단 기각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유는 아직 안 나오는데요. 꼭 나오는 대로 속보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구속기간 다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석방될 예정이다. 자, 석방이 되면 또 밖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마 또 언론에서 노출이 될 텐데요. 기다려보겠습니다. 어떤 모습일지. 사실 최근 들어서 김만배 씨 이슈의 중심에 지금 서 있는 상황이거든요. 기다려보도록 하고요. 이 주제는요. 조금 이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호칭과 관련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앞서서 영상에서 씨를 붙이는 그 영상들 최근에 국회에서 있었던 모습인데요. 사실 이런 모습이 하루 이틀 된 거 아니거든요. 몇 년 전도 있었고요. 그 몇 년 전도 있었고요. 계속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유사한 호칭을 썼던 정치인들이 있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헌법을 파괴하고 야당을 탄압하는 박근혜 씨가 바로 독재자 아닙니까? 문재인 씨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문재인과 민주당 정권의 대한민국 헌정 파괴와 전체주의 독재국가 전환 시도가 점점 더 극성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김재현 국민의힘 최고위원 나와 계신데요. 사실 과거부터 보니까 그러네요. 여야 뭐 갈 거 없이 서로의 어떤 대통령, 특히 대통령을 향해서 대통령이라는 호칭 빼고 씨를 붙이거나 아예 그냥 이름만 부르거나 그런 경우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또 나타난 건데 이렇게 되면 여야가 서로를 뭐 손가락질하거나 비난할 명분은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은. 그런데 이제 예. 전후 사정을 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뭐 대통령이 없으면
뒤에서도 욕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러나 언론에서 그것도 예. 뭐 공식적인 자리, 그렇습니다. 어떤 더 나가서 대정부 질문이라든가 예. 이런 것은 공식적인 회의잖아요. 그러니까 언론이 보고 있는 다 기록이 되는 자리 또는 아주 공식적인 자리. 네, 그렇습니다. 그런 데서 대통령을 뭐 굳이 예. 직함을 부르지 않고 무슨 씨라고 그 호칭하는 것은 사실상 경멸의 표현이라고 보여지죠. 아.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어떤 경우는 사실 뭐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예. 언론사에서 탄핵당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뭐 오늘부터 지금부터 누구는 저 전 대통령으로 호칭하지 않고 누구 씨라고 부르겠다라고 아예 공고를 하고 그렇게 전두환 전 대통령 얘기를 사례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또 국민들이 받아들일 때 약간의 또 느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많이 경험하다가 보면 이것이 단순히 지금 말씀하신 몇 분의 정치인들이 예. 저 좀 뭐 정치적인 목적으로 또는 공격을 위해서 예. 누구씨 이렇게 한 것과 국민들이 그동안에 이렇게 많이 저런 예. 공식적인 예. 그 여러 가지 공격의 상황을 봤기 때문에 갖고 있는 느낌은 그렇게 좋지 않다. 이것은 여야를 예. 넘어서서 그래서 뭐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원래 국회에서는 예. 제가 초선 의원이던 때가 2004년인데 그때만 하더라도 예. 뭐 뒤에서는 참 물어뜯고 싶어도 예. 발언할 때는 존경하는 아. 의원님, 존경하는 누구 의원님. 존경하는 의원님 이렇게 계속 그 발언 시작할 때 늘 했거든요. 요즘은 안 합니까? 요즘 거의 하는 걸 못 봤어요. 오히려 비아냥거릴 때 하는 것 아닌가. 아, 일부러 존경하는을 약간 비아냥하는 의미로. 그래서 저는 사실 예. 초선 의원 때 계속 존경하는 의원님이라고 호칭을 하라라고 예. 많은 의원들이 예. 이야기를 했었고 다른 선배 의원님들도 그렇게 또 실제로 예. 발언을 했고 속기록에도 그런 존경하는 무슨 김기현 의원님 의원님이 의원 시절에는 항상 존경하는을 붙였다. 그랬더니요. 예. 나중에 이제 그 학생들이 그것을 전부 검색을 해서 예. 존경하는이라는 표현을 많이 붙인 의원 리스트를 뽑아서 그 상도 주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거기서 저는 수석을 혹시 하셨습니까? 뭐 그까지는 아닌데요. 근데 저는 그래서 이제 좀 정치인들이 예. 좀 이성을 찾고 돌아갔으면 좋겠다. 저렇게 한다고 예. 국민들이 좋아하겠습니까? 국민들이 자기가 어떤 뭐 윤석열 씨 이렇게 예. 부른다고 자신 의견에 동조하겠습니까? 오히려 그렇게 표현한 분에 예. 대해서 인격을 의심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좀 우리 정치에서 없어져야 될 악습이 지금 막 재현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은 지금 영상 뭐 연속해서 좀 봤는데요. 박근혜 씨부터 문재인 씨, 윤석열 씨까지 정치인들 입에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여야를 뭐 가릴 것 없이 서로 약간 그렇게 돌아가면서 쓴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뭐랄까요? 불만의 표시입니까? 경멸의 표시입니까? 왜 그런다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땐 불만과 경멸이 다 들어가 있는 어떤 마음 상태를 표현한 거겠죠. 근데 예. 뭐 국회에서는 법률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예. 법률에 정해져 있는 명칭을 쓰는 게 상식적으로 맞겠죠. 근데 그러려면 쌍방이 거기에 맞는 그 격에 맞는 행동들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윤석열 씨라고 얘기하는 것에서 기분 나쁘다고 말씀하시는데 상대로 반대로 얘기하면 예. 국회에서 합법적으로 통과된 법률에 대해서 거부권을 매번 행사를 하고 그래서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을 갖다 국무위원들이 시행령으로 바꾸고 이런 행위를 하는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다운가에 대한 또 의문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또 반대로 이제 이동관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에 대해서 이동관 씨라고 표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니 어떻게 과거 MB 정권 시절에 방송을 탄압한 전례가 다 드러난 분을 다시 방송위원장으로 앉히는가 그 의도가 뭐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데 그렇다고 무슨 결격 사유가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학폭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의혹이 있었고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간 합의가 안 되는데도 예. 통과시킨 이런 사례를 보면서 제가 볼 땐 이 몇몇 의원들이 제기하는 건 나는 방통위원장으로 인정할 수가 없어. 그러면은 최근에 나온 이동관 씨, 윤석열 씨는 방통위원장 또는 그리고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못한다. 이게 깔려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서로 격에 맞게 해야 되는데 예. 대통령의 격에 맞게 하고 있는가, 방통위원장의 격에 맞게 하고 있는가, 예. 또 반대로 따지면 예. 국회의원으로서 품격에 맞게 하고 있는가, 제가 볼 때 다 품격이 안 맞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저는 그건 쌍방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이다. 예. 신뢰가 없는데 거기다가 왜 님자를 붙이겠습니까? 시자를 붙이는 게 마음이 편하겠죠. 말할 때는. 아무튼 저런 표현이 나오기 시작하면 또 거칠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은 뭐 여야가 싸운 게 하루 이틀은 아니지만 일단 호칭이 밖에서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직함이 있는 분하고 뭐라고 얘기를 하다가 말다툼이 벌어지다가 누구 씨라고 한쪽에 하는 순간 아 이건 험악해지는 거거든요. 지금요. 지금 국회가 또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런데요. 최근에 민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탄핵 얘기를 잇따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꺼낸 일이 며칠 전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와 관련해서 오늘 이재명 대표가 관련 얘기를 또 오늘이 아니라 어제군요. 어제 오후에 관련 얘기를 좀 꺼내놨습니다. 당연히 여당에서는 거세게 또 반발하죠. 영상으로 쭉 이어져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직권 남용이 분명하고 대통령이 법 위반한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탄핵 갈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하루속히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복귀하지 않는다면 야당 대표의 손을 잡지 않는다면 윤석열의 탄핵을 가장 먼저 주장할 것입니다. 결국은 링 위에 올라가 있는 선수들이 정말로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지를 우리 국민들이 감시하고 잘못할 경우에는 지적하고 정말로 국민의 뜻에 국리민복에 반하는 행위를 하면 끌어내려야 하는 것인데 그게 민주주의라는 거죠. 잊어버릴만 하면 탄핵 운운을 하고 해서 정상적으로 국민이 선택한 그 대통령에 대한 저희들은 뭐 해서는 안 될 그런 심각한 그 선거 불복 또 민주주의 체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랑 다름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두수 전 총장님, 탄핵하겠다라는 거와 끌어내겠다라 뭐 거의 표현만 다르지 하나는 한자어고 하나는 우리말입니다. 같은 뜻으로 보이는데 왜 이런 얘기를 자꾸 민주당에서 꺼냅니까 지금? 민주당의 공식 당론이 아직 뭐 탄핵을 결정한 게 아니라 예. 탄핵할 수도 있다, 탄핵 사안이다 이런 뜻인데요. 일단 민주공화국 대통령으로서의 임무를 제대로 다하고 있지 못하다 이 예를 드는 것 같습니다. 양당이 치열한 뭐 대결 정치를 하다 보니까 예. 이 감정도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어쨌든 최근에 보면 예. 그 해병대 그 수사 최당병 수사에서 박정훈 대령이 어쨌든 전화 통화나 이런 여러 가지 이 전달 상황에서 VIP가 개입된 걸로 경로를 했다 이런 것이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러면 서른 의원 말대로 직권 남용의 혐의가 있는 거죠. 만약 그렇다면 이거 명백하게 이제 직권 남용뿐만 아니라 또는 뭐 유승민 의원처럼 말하면 국기문란의 사건에 가깝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탄핵의 사유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이 대통령 후보 시절에 그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이 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혼밥하지 않겠다, 뒤에 숨지 않겠다. 근데 혼밥하지 않겠다는 거는 국민과 소통하고 어쨌든 국민에게 사과할 일이 있으면 사과하겠다 그러는데 지금까지 참사가 일어나 이태원 참사라든지 오송 지하차도 이런 게 뭐 사과 한 번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그리고 이제 혼밥하지 않겠다 이야기는 그래서 여야의 협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해서 야당과 이렇게 대화가 있어야 되는데 최소한의 대화가 없이 야당을 견주어서 공산 전체주의라고 하는 그 또는 추종 세력이라고 이렇게 빗대이기 때문에 이것이 민주공화국의 헌법 정신에 맞느냐 이런 거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용산 전체주의가 오히려 공산 전체주의보다 지금 대한민국을 더 어지럽히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는 거고 한국 편이냐 일본 편이냐 일본 편을 드는 것 같으니까 오히려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라 용산 총독 같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에 대한 야당의 정기국회에서의 대정부 질문에서 좀 더 강하게 이야기를 해서 대통령이 지금 민주공화국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을 똑바로 한번 생각해 보시오라고 하는 야당의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경고로 보십니까? 아니면 탄핵 사유가 생기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일단은 최상병 그 박정훈 수사단장 예. 부분에서는 탄핵 사유가 특검을 하면 탄핵 사유가 예. 나올 정도로까지 상당히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재원 최고위원은 저 법률가시니까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말씀? 근데 뭐 탄핵 사유가 되는지 아닌지는 뭐 주장하는 거니까 뭐 그것 갖고 논란을 벌일 생각은 없고요. 다만 국회에서 이제 최적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탄핵이 되는데 지금 현재의 의석 구조가 아무리 민주당이 절대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탄핵에 이르려면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때처럼 현재 국민의힘 내에서 또 반란군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서 동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상당히 반란군들이 나와서 함께 동조하지 않는 한 탄핵 자체가 탄핵 소추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을 주장하는 것은 민주당이 이제 탄핵을 통해서 현직 대통령을 끌어내린 그 과거의 그 추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아직도 대선에서 그 패배한 그때의 그 상황을 또 그 받아들이지 못하고 대선 불복의 심리에 빠져서 지금 저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야기만 나오면 탄핵하고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도 제가 그때 당시에도 이태원 사태를 두고 정치적인 책임을 묻는다면 저는 뭐 어느 정도 인정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곤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탄핵 소추하는 거 보고 아 민주당이 좀 이 탄핵의 추억에 빠져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저렇게 주장하는 거는요. 그냥 대선 불복 심리 더 나가서 우리가 조금 더 아직도 숫자가 많다. 더 나가서 뭐 총선 때 우리가 3분의 2 이상을 얻으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킬 수 있다. 이런 식의 그 현실에 맞지 않는 그 미몽을 꾸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죠. 오신환 전 의원께는요. 앞서서 다뤘던 대통령이라는 호칭이 아니라 씨를 붙이는 거와 탄핵을 주장하는 거. 이게 뭔가 좀 연결돼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실게요? 이걸 보시고 계신지. 이게 뭐 일부 민주당 내에서 서른 의원이나 뭐 강성 의원들의 일부 소수의 의견이라면 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탄핵에 가까운 끌어내리겠다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심각하다. 제1야당의 대표가 굉장히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뭐 심리적 분당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지위 또 사법적 리스크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을 본인이 모면하고 돌파해내기 위한 굉장히 강한 지금 뭐 단식 농성 자체도 어떻게 보면 뭐 방해하기 위한 검찰의 출석을 지연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보여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별다른 감동이 없어요. 뭐 인터뷰를 한 내용들을 봐도 절박함이 없고 정치인이 뭐 말은 굉장히 할 것이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라고 말은 하지만 출퇴근하는 식의 단식을 저는 사실 좀 이례적이고 뭐 할 거 다 하면서 그 안에서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도 형태적으로도 별다른 그 감동이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꺼내놓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의 이 탄핵 가능성에 대한 이런 발언, 끌어내리겠다고 하는 이런 발언들은 굉장히 무리수다. 그리고 국민들이 동의하기가 어렵다. 현실적으로도 할 수 없는 것은 뭐 물론이거니와 뭐 그런 측면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그리고 여야가 물론 당연히 좀 소통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가야 되는 게 정치권의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것은 저는 뭐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인터뷰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내가 못나서 그렇다. 결국엔 대선에서 져서 이런 뭐 정치 보복 피해를 받고 있다 이런 인식이 강하게 있는 거거든요. 거기서 빨리 벗어나서 뭐 거대 제1야당으로서의 어떤 역할들을 충분히 하면 된다. 그리고 뭐 본인들이 여지껏 원하는 법안들은 밀어붙이기식으로 다 통과시켰잖아요. 물론 이제 대통령의 거부권이 이제 저희가 수단으로서 이용하고 있지만 뭐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국회 내에서 본인들의 역할로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맞지. 저런 식의 제1야당이 선동하는 이런 형태들은 옳지 않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갈수록 약간 거칠어지고요. 단순히 대치 대립이라는 표현이 부족할 정도로 여야 관계가 사실 좋지는 않습니다.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어디까지 가는 건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이 주제 이 정도 정리하고요. 다음 이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마 주목을 하시고 관심을 많이 두고 계실 걸로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주제 키워드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자,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화면을 좀 나와 있는데요. 일단 판박이 공작이라는 키워드가 등장했는데 여기 화면으로 소개 좀 해드릴게요. 사실 최근에 김만배 씨가 중심에 선 이른바 허위 인터뷰 의혹, 이것 때문에 지금 정치권 발칵했죠. 여러 가지 얘기를 낳고 있는데, 그런데요, 그에 앞서서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또 하나가 뭐가 있었습니다. 바로 화면에 있는데요. 이겁니다. 여기에 배모 씨라는 분이 등장을 하는데 당시에는 언론사 기자였어요. 근데 나중에 천화동인 7호, 이거 대장동 관련돼 있잖아요. 이 실소유주입니다. 근데 이 인물이요, 여기 있습니다. 최근에 검찰 조사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왔는데요. 2014년 이재명의 성남시장 재선을 위해 허위 제보한 것 맞는다. 허위 제보를 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게 뭡니까? 2013년 당시 지방선거, 그러니까 성남시장 선거 직전인데요.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경쟁자인 신영수 측에서 이른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형수 욕설 파일 있잖아요. 이거를 유포해서 검찰에 기소 송치가 됐다. 이런 허위 제보를 했고 이게 보도가 됐는데 지방선거 하루 전날 언론 보도가 된 겁니다. 근데 이걸 지금 와서 검찰 조사 중에 이거 그때 당시 허위 제보 제가 했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자, 조금 정리를 하면 이래요. 2013년 12월에 당시 이 굉장히 놀랐던 이 형수 욕설 파일, 이게 공개가 돼서 알려졌잖아요. 근데 2014년으로 넘어가면서 김만배, 정진상, 유동규, 남옥 기자 배모 씨를 통해서 허위 제보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방선거 하루 전 6월 3일 이게 보도가 됐다고 합니다. 또 이렇게. 그러니까 당시 경쟁 후보 측에서 요거를 유포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경찰이 조사해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검찰에 기소 송치가 됐다. 기소 이유로 송치됐다. 그리고 당시에 뭐 이재명 대표가 이걸 보도 내용을 SNS에 공유했고요. 결국 선고됐고 재선 성공.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뒤늦게 나왔어요.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요. 유동규 전 본부장이 설명한 내용을 정치와이드가 찾았습니다. 들어보시죠. 선거 당일, 아니 그러니까 전날 밤에 선거 바로 직전 전날에 이거를 터뜨립니다. 저한테 오더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욱하고 김만배한테 이야기해가지고 통해가지고 그 성남 주재기자를 통해서 이거를 여과 없이 보도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는 기소가 안 됐는데 기소가 됐다고 보도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신영수 후보님한테 백배 사죄를 드렸고 제가 공작했습니다. 6월 4일 날 해명할 수 있습니까? 법적으로 일단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상태를 또 확인하고 하는데 얼마나 시간 걸리겠어요? 우리 뭐 안에서는 우리가 월등 이긴다 하겠지. 그러니까 유동규 전 본부장 얘기 보면은 공작이다. 본인이 그때 그랬다. 그리고 자기가 뭐 사과됐다. 그 경쟁 후보에 가서 이렇게까지 설명을 하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지금 또 다른 갈래예요. 김재현 최고위원님, 유동규 전 본부장이 당시 상황을 적나라하게 설명을 좀 했거든요. 이거 무슨 그림으로 보이십니까, 지금 이게? 그 이제 최근에 그 지난 대선 때 3일 전에 폭로해서 인터뷰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에게 대장동 사건의 주범이라는 굴레를 뒤집어 씌운 그런 막대한 피해를 입힌 그런 사건의 전초전 2014년이에요, 이거. 전초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도 뭐 내용이 결국에는 뭐 허위 사실을 제보하고 그것을 언론에 보도하게 하고 그것을 대대적으로 이 선전을 하고 그렇게 해서 선거에 이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상대방은 그에 대해서 반격할 시간적 또는 뭐 물적인 여러 가지 준비 없이 일방적으로 당하는. 보도가 선거 전날 직전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요.
이게 왜 문제가 되나 하면 이런 경우에 사실은 언론사나 모든 쪽에서 그 충격적인 내용을 제공한 측의 예. 보도를 해요. 일단 보도를 하게 되죠. 예, 하게 돼요. 예, 일단 그리고 하게 됩니다. 반론하는 사람은 우선에는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그 정도만 반론이 되죠. 예, 그래서 뭐 써주는 경우도 있고 안 써주는 경우도 있고 또 선거 운동을 하다가 보면 대응을 잘 못해서 그에 대해서 대응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선거 때 이런 경우를 한번 겪어봤는데 이 완전히 그 조작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를 하면서 선거운동에 뛰어든 분이 그 선거에서 그래서 저를 이기는 여론조사 결과를 전국적으로 막 보도를 해서 그때부터 선거 판도가 확 바뀌었어요. 예. 그 선거 여론조사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저희 측에서는 근데 뭐 대응도 못하고 선거가 끝나버렸어요. 그렇겠죠. 시간상으로 그렇게 되죠. 예, 끝났어요. 그랬는데 그것을 선관위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서 조사를 해서 재판에 넘겼는데 전부 유죄 판결을 받고 여론조사 회사는 없어졌거든요. 근데 이미 다 선거 끝났고. 끝난 지 1년이 지났죠. 그래서 이런 것은 정말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더 나아가서 유권자의 주권 행사를 침해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이런 행위는 공소시효를 훨씬 늘리고 그다음에 아주 중형을 선고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이 공소시효 6개월이 지나고 나면 뭐 다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한방 터뜨리고 선거에 그 도움을 얻고 그다음에 조용히 지나가면 자기들이 모든 것의 승자인 이런 선거 제도가 지금 현재 온전하는 경우에는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죠. 근데 이재명 대표님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 굉장히 특이하고 여기 등장 인물들이 전부 다 대장동 일당들이고 또 이번에 또 관련된 사람도 뭐 김만배 씨잖아요. 그럼 이게 사실 이제 계속 그 좀 더 세련되고 좀 더 단위 내지 규모가 커지고 더 나가서 전 국민을 그 속일 수 있는 그런 큰 이슈를 만들어가는 거죠. 과거에 뭐 기안건설 사건에서 이회창 후보가 당했던 일,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무슨 사건 전부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 국회에서 좀 관련 법제도를 바꿔서 공소시효를 한 10년 정도로 하고 이런 경우에 아주 중형을 선고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지 않는 한 이런 나쁜 일은 계속 반복되죠. 김종욱 전 행정 갈게요. 사실은 이 천화동인 7호 소유주를 알진 배모 씨 얘기와 그리고 앞서 영상 확인했지만 유동규 전 본부장 얘기가 일치를 하는 겁니다. 당시에 그런 일이 있었다. 허위 제보 이런 거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2014년 성남시장 선거에서 이재명 대표는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자연스럽게 허위 제보를 이루어진 보도가 이 선거에 영향을 준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유동규 씨랑 남욱 씨의 진술이 있었잖아요. 대장동 문제 관련해서. 그게 사실입니까? 428억이거든요. 그 내용이. 기소도 못하고 있어요. 검찰이. 유사한 게 다 진술이에요. 재판을 하면 재판에서는 증거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배모 씨의 진술이고 유동규 씨의 진술밖에 없고요. 2014년 선거 때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루 전날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55.05% 대 44.04%예요. 11% 정도 차이가 났어요. 이 정도 상황이 되게 되면 선거 다 아시겠습니다만 전날이면 이거 다 알아요. 대강. 어느 정도 나올지에 대해서. 근데 이 정도 상황이 나오는데 이렇게 예를 들면 무지막지한 방식을 통해서 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확인이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 핵심이고요. 그래서 이게 소위 예를 들면 인터뷰가 허위인지 아닌지 여기에 대한 유무를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얘기가 나오는 거에 의하면 검찰의 주장인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알 수 없다는 거 하나하고 핵심적인 내용은 소위 예를 들면 지금 박영수 특검과 윤석열 당시 검사 간의 관계의 문제인 건데 지금 인터뷰 내용에 의하면은 윤석열 검사는 만난 적이 없다는 거잖아요. 하지만 정현욱 녹취록을 보게 되면 박영수 특검과 윤석열 검사 간의 관계가 매우 깊다라는 내용들은 녹취록에 또 많이 나와 있어요.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소위 인터뷰가 허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확인 안 됐다는 거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왜 하필이면 구속영장 만기가 도래할 때마다 이런 문제가 검찰에서 흘러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흘러나왔는데 지금 김만배 씨 같은 경우 2년 동안 1년 6개월을 예를 들면 구속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법원에서 안 된다 더 이상이라고 얘기한 상황이기 예. 때문에 검찰의 퍼즐이 하나가 좀 깨진 거라 생각이 드는 것이고 또 하나는 2022년도에 이 내용을 알았을 거예요 검찰에서. 근데 왜 이걸 지금 예를 들면 흘리는 거죠? 예. 또 그렇다면 뉴스타파가 정치적 의도가 있다라고 검찰이 판단한다면 예. 올해 터트린 이 내용도 검찰이 의도를 가지고 터뜨렸다고 설명할 수밖에 없다는 거 하나 하고 예. 마지막으로는 조호영 씨가 그럼 잘못이 없는 거냐? 이 저희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예. 대출 브로커를 했던 사람 윤석열 담당 검사가 있을 때는 소위 기소도 안 된 거지만 4년 후에요. 실형 2년 6개월을 받은 내용이에요. 예. 어떤 형태로든지 부실 수사는 있었던 것이고 예. 그것이 부실 수사인지 아니면 의도적인 소위 박영수 특검과 그 당시 윤석열 검사 간의 예. 관계인 건지 알 수 없습니다만 여간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분명히 발생했던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이 내용을 가지고 국기분란이라고 얘기하는 건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이건 매우 정치적이다. 그래서 제발 부탁인데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그 증거가 확정됐을 때 국기문란을 말씀하시는 게 매우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두 분이 아주 상반대 의견 하실 말씀 있으세요? 국기문란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그게 아니고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그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그거잖아요. 집중하겠습니다. 지금 성남시장, 사안이 두 가지가 나왔는데 우선 성남시장 사건 때 이야기는요. 일종의 말하자면 점도둑이 예. 이제 도둑질을 한 것이고 그것이 이제 와서 이제 좀 큰 금고를 턴 금고털이 범이 된 거죠. 그리고 지금 저희가 준비된 게 있어서 이야기하니까 그거 좀 구별을 하겠습니다. 지금 앞서서는 2014년에 이른바 허위 재벌 통한 보도, 이른바 형수 욕설 파일 관련된 내용이었거든요. 그리고 아까 김종욱 정무장관이 그 얘기와 함께 최근에 있었던 허위 인터뷰 의혹이 된 그 사안까지 섞어서 말씀하셨는데 이른바 그 김만배 신앙님 인터뷰 요 내용 화면에 있습니다. 그거 좀 다시 한번 정리해 보죠. 이겁니다. 그러니까 2021년 8월 말에 대장동 의혹 첫 보도가 돼서 이게 이슈가 커지죠. 그리고 한 보름쯤 지났을 때 김만배 신앙님 인터뷰가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는 보도가 되질 않았어요. 그리고요, 5일 정도 뒤에 김만배 신앙님에게 1억 6천여만 원 송금했는데 이걸 지금 착감 명분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여기서 지금 많은 의혹을 받고 있는 사안이고요. 그리고 2021년 2월 대선 토론 한참 때 이재명 대표가 이런 관련된 내용의 질문을 계속하죠. 그리고 대선 사흘 전인 3월 6일에 뉴스타파 보도가 신앙님 제보로 김만배 인터뷰 파일과 함께 내용이 보도가 됩니다. 그리고 대선은 3월 9일이 되는 겁니다. 이런 흐름도가 있어요. 자, 이와 관련해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뭐 굉장히 거세게 반발하고 있죠. 비판 수위가 굉장히 높은데요.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과거 김대엽 병풍 선거 조작 사건, 드루킹 선거 조작 사건, 울산시장 선거 조작 사건, 그 몸통으로서 늘 선거 조작 전문 당 역할을 해왔었습니다. 이 사건의 배후에 민주당이 인지대에서도 철저하게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여전히 이재명과 김만배는 원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만배의 뉴스타파 조작 가짜뉴스 같은 경우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사전에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측과 교감이 있었을 것이다. 자, 그럼요. 두 가지 사안을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화면 좀 보시죠. 보시면요.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지방선거 대선이잖아요. 2014년 지방선거, 2022년 대선입니다. 벌써 2014년 당시에는 형수욕설 이게 공개됐잖아요. 근데 대장동 일단 아까 설명이 나왔었지만 그 대장동 일단 배모 씨를 통해서 언론에 허위 제보가 되고 보도가 됩니다. 그리고 옆으로 갑니다. 요번에 그 인터뷰는요. 2021년 8월에 대장동이 제기됐고요. 9월에 김만배 신앙님 인터뷰가 있고요. 그리고 뭐가 돈이 오가게 되죠. 그리고 보도는 대선 사흘 전. 그리고 2014년은 선거 하루 전 보도. 그리고 여기에 보면요. 보도한 기자한테 또 100만 원 돈이 갔다는 얘기도 나와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해당 보도 당시에 시장 선거 때는 뭐 내용을 SNS에 공유했고 토론 때 언급했다. 뭐 이런 부분. 어떻게 보면요. 오신환 전 의원님. 굉장히 구도가 비슷한 데다가 공통점은 김만배 씨가 다 등장을 합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거기에 또 하나의 공통점은 그 최종적인 수혜자는 이재명 대표라는 거예요. 수혜자. 예. 결국 따지고 보면 그 일의 수혜는 누군가. 그렇습니다. 대장동 사건, 백현동 사건, 또 성남 FC 사건 모든 것들이 그 연결고리는 다 끊어져 있지만 최종적 수혜자는 이재명 대표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아이러니한데 지금 이 인터뷰 여론 조작 이 조작 사건 이 부분도
어찌 보면 2014년도에 한번 그것이 효과를 이렇게 검증해 본 내용들을 2022년도에는 판을 키워가지고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속속 그 검찰의 수사에 의해서 사실 여부가 밝혀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예. 굉장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게 선거판에서 늘 이렇게 허위로 정치 공작으로 승리하면 무조건 모든 것이 다 없어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게 되면 정말 이 민주주의에 대한 큰 도전이고요. 앞으로는 정말 이걸 엄중히 다루고 있을 수는 없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이런 일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특히 지난 대선에서 있었던 사흘 전에 그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위원장과의 인터뷰, 조작 인터뷰 이 의혹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수사하고 이거는 엄벌 100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주우 전 총장님, 그러니까 김만배 씨가 등장한다는 점, 물론 저 다른 인물들은 각각에 나와요. 그리고 최종 수혜자는 이재명 대표가 아니냐. 지금 오신환 전 의원의 이 논평의 내용은 골자는 그거였거든요. 이거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검찰에서 김만배 씨의 구속 만기를 연장하기 위해서 지난 1일부터 지금까지 해왔던 이 1년의 과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결론은 법원에서 김만배 씨의 구속 연장을 오늘 사실 뭐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뭐냐면 검찰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소명의 증거가 부족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문제는 비교했지만 2014년에 성남시장의 결과 이재명 대표가 승리했지만 이것에 대해서 특별히 도움을 줬는지 안 줬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유동규 씨와 배모 씨의 검찰 진술만 있는 거고요. 이게 이제 언론을 통해서 검찰발 언론을 통해서 나온 거고 지금은 김만배 씨와 신학림 씨의 인터뷰 9월 15일 날 인터뷰를 했는데 이 9월 15일 날 신학림 씨는 20년 만에 김만배 씨, 그때 당시 김모 씨였습니다. 김모 씨가 이렇게 대장동에서 돈을 벌었다 해서 이제 찾아가서 대화를 한 거죠. 공식적 인터뷰를 한 게 아니라 대화를 한 거고 그 9월 15일은 민주당 대선 후보도 결정돼 있지 않은 상태고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결정돼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민주당 누구에게 유리하게 또는 국민의힘 누구에게 불리하게 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힘들고요.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는 3월 6일 날 이 뉴스타파가 보도하기 전에 이재명 대표 대선 토론 2차 토론일 겁니다. 2월 달에 커피는 누가 타주던가요? 이런 물었는데 그때는 뭐냐면 남욱이 이런 진술을 했어요. 이게 남욱 진술 때문에 나오고 최종적으로 뉴스타파는 이 인터뷰가 당시에 이제 신학림 씨가 뉴스타파의 전문위원이었기 때문에 그 제보를 받아서 최종적으로 뉴스를 내보내는 것을 만약에 선거 승리를 위해서 사전에 알고 있으면서 기획했다면 바보들이죠. 적어도 10일 전, 일주일 전에 해야지 3일 전에 이걸 보도하면 선거에 못 이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이걸 너무 기획 뭔가를 선거를 노린 아주 반전의 카드로 이렇게 쓴 거로 보이지만 제가 볼 땐 언론사 뉴스타파에서 어떻게 이 부분을 해명해야겠지만 일부러 3일 전에 보도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다. 저는 뉴스타파가 지금까지 표방하고 있는 무정파적 탐사보도 전문 업체로서의 어떤 그 신뢰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은 향후 두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요 네 분 말씀 차례대로 쫙 들어보니까 쫙 의견이 좀 갈리고 계시죠 지금요. 뭐 예상대로요 지금. 그러니까 수혜자 부분, 그다음에 김만배 씨가 당시에 왜 했는가 뭐 이런 부분에선 분석과 전망 그리고 향후에 어떤 그런 내용들이 좀 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다음 두 가지 내용을 화면으로 좀 준비한 게 있어요. 먼저 첫 번째 좀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김만배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걸로 알려지는 내용들인데요. 이래요. 이게 좀 이 당시 이제 대장동 의혹이 한참 됐던 22년, 뭐 21년 뭐 이런 때거든요. 지금요. 당시에 김만배 씨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알려집니다.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이재명 언급되면 안 된다. 유동규 일탈로 몰아가야 된다. 그리고 이재명 당선되면 3개월 안에 다 풀려난다. 걱정 마라.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꺼내놨다는 겁니다. 하나 더 보죠. 그리고요,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게 이제 오늘 이 구속영장, 추가 구속영장 신문이 있었잖아요. 판사 앞에서. 그때 검찰 쪽에서 내놓은 얘기인데, 김만배 씨가 조우영에게 유동규 일탈로 정리하라. 이런 인터뷰를 좀 허위로 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 그리고 조우영은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은 바로 유동규다. 지시대로 인터뷰를 했다. 이런 내용이 오늘 검찰에서 설명이 좀 나옵니다.
여기서 역시 이제 김만배라는 인물이 적극적으로 등장을 해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김재원 최고위원님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어쨌든 뭐 저렇게 검찰의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잖아요. 네, 오늘 검찰이 저렇게 설명을 했는데 기각이 됐단 네, 말이에요. 지금요. 기각이 됐잖아요. 그래서 뭐 저 사실관계 자체가 잘못되어서 예.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아서 기각을 한 것인지 아니면 이제 구속 기간이 너무 오래됐으니까 불구속 상태에서 당신도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하라라고 해서 기각을 한 것인지. 그러니까 혹시 소명 부족인 건지 아니면 방어권을 보장하는 차원이 더 강했던 건지 네, 이거는 그리고 모르겠으나 또 이것은 뭐 이미 2014년의 예. 일이고 이것은 공소시효도 완성되었고 예. 지금하고 관계 없으니까 뭐 기각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찌됐든 저 사안 자체로 보면 충분히 뭐 가능성이 저는 있는 내용이라고 보고요. 특히 이제 지난 대선 때의 문제에서 9월 20일 날 김만배 씨가 신앙님에게 책값을 1억 6천만 원을 보내주잖아요. 그 직전에 인터뷰를 5일 전에 하고 예. 그리고 나서 아마 이제 돈을 주고 이것을 활용할 방안을 요청을 했겠죠. 근데 이게 사실 그때 당시에 대선이 민주당도 이미 이재명으로 거의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었고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윤석열로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었기 때문에 거의 후보자가 정해지는 단계였어요. 예.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당내의 싸움이 있어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이것을 활용하기가 좀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1억 6천만 원의 책값은 책 세 권 값으로 이게 무슨 훈민정음 해례본이 아니고서야 이만큼 돈을 줄 리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런 내용으로 돈을 주고 계속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대선에 활용하게 하는 과정에서 신앙님이라는 분도 또 저 언론인으로서 상당히 저 신뢰성이 있는 분으로 또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해나가는 착착 진행해 나가는 과정이고 양쪽 다 김만배 씨가 등장하고 있는 것은 첫째 하나는 이분이 이제 돈의 저수지다. 적어도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자금의 저수지가 아닌가. 그리고 이분이 굳이 이렇게 자금을 많이 쓸 이유가 별로 없고 두 번째는 뭐 자금을 아무리 쓰고 불법이 아무리 드러나더라도 이게 유동규의 개인적인 불법 행위로 만들고 이재명이 당선되고 나서 이재명 당선되고 나서 한 석 달 내에 석방시켜 주면 이 모든 것은 다 해결된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런 모든 일을 꾸민 것 아닌가. 지금 이런 내용으로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 거죠. 이게 뭐 또 얘기를 하면 다른 분들은 뭐 말뿐이지 않느냐, 검찰이 흘린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 하겠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내용 중에서 틀렸다고 드러난 것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것이 이제 재판 기록이나 재판 과정에서도 많이 드러날 텐데 검찰 내용, 검찰의 뭐 발표 내용 또는 수사 관련 내용을 그 언론 이런 뭐 방송에 나와서 패널로 나와서든 또는 뭐 정당의 대표자로 나와서든 정당의 대변인으로 나와서든 늘 이야기가 뭐 말뿐이지 않느냐 그런 내용 하나도 없다 증거대라 이렇게 하다가 보면 나중에 가면 전부 사실로 드러나면 그때는 또 시청자들이 다 잊어먹어요. 이거 똑같은 이야기예요 지금.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는 역사적 심판의 대에 이제 오르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게 사실은 주로 진술 위주로 소개된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걸 밝혀내는 거는 검찰의 몫이겠죠. 왜냐하면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어떤 증거를 찾아서 증명을 하는 그 과정이 지금 진행 중인 걸까요?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는 여당과 좀 관련된 게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른바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관련돼서 최근 얼마 전까지 글쎄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뭐 선거를 국민의힘이 할까 말까 뭐 이런 얘기 있는데 최근 들어 분위기가 갑자기 바뀐 듯도 합니다. 우선 관련 영상부터 준비되어 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속으로 출마하실 의향이 없습니다. 무소속 안 나갑니다.
당과 잘 협의해서 최선의 결정에 되도록 어떤 쪽이든지 당에서 결정하는 대로 예. 따른다는 거 제 입장입니다. 네. 그리고 자신이 뭐 어느 쪽이든 있습니다. 강서 부총장 후보를 내는 것이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라고 판단해서 공천관리위원회를 내일 발족하게 될 것입니다. 유재수와 조국이 감찰 무방한 것이 유죄면 김태우는 무죄입니다. 저희 당은 당규상 보궐선거 원인에 따른 무공천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오신환 전 의원님. 그동안 사실 국민의힘에서 말을 아끼거나 또는 뭐 무공천도 가능한 거 아니고 그리고 뭐 다른 인물도 찾아봐야 되는 거 약간 이런 분위기였는데 갑자기 변화가 생기면서 김태우 전 청장 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게 막 느껴지게 발언들이 나오거든요. 뭐가 달라진 겁니까 지금 상황이? 일단은 뭐 굉장히 좀 신중했던 것은 사실인데요. 예. 일단 뭐 사면 복권 이후에 어쨌든 김태우 전 청장이 지금 뭐 그 원인 행위 제공자이긴 하지만 예. 어쨌든 그것이 공익 제보자로서의 어떤 역할을 한 그런 측면들이 국민들한테 상당히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고요. 예. 기본적으로 지금 김태우 전 청장과 지금 민주당에서 공천한 진교영 전 경찰차장과의 어떤 여론상에서 그냥 박빙의 구도를 지금 갖고 뭐 그렇게 있거든요. 나온다고 합니다. 조사를 그래서 해보면. 이제 그런 측면에서 한번 뭐 심판대에 오르고 해볼 만한 게임이 됐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선거가 사실 지방 기초단체장의 선거이고 보궐선거인데 굉장히 지금 이제 핫하게 지금 부각이 됐거든요. 그래서 민심의 척도를 우리가 이 선거를 통해서 한번 들여다볼 필요는 있겠다.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복합적인 판단이 있었던 것 같고요. 뭐 특히 이제 김태우 전 청장의 자신감이나 또 여러 가지 행보들 그리고 그 이전에 1년여 가까이 강서구청장으로서 해왔던 여러 가지 일들이 국민들에게 좋게 평가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복합적인 것들을 당도 지금 고민하고 뭐 아마 내일쯤 공심위를 꾸려서 공천을 하게 되는데 뭐 김태우 전 청장을 뭐 지금 단수로 무조건 공천을 한다 이렇게 확정된 것은 아니고 아마 공심위에서 논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신환 전 의원께서 이제 차분하게 조심스럽게 설명했지만 분위기가 확실히 바뀐 거는 현장을 취재하는 국회를 출입한 기자들이 느끼고 있거든요. 이거 뭔가 좀 달라진 것 같은데 그래서 보도도 그렇게 나와요. 이런 상황에서 어제 한동훈 법무장관이 김태우 전 청장 사면과 관련해서 얘기를 좀 꺼내놓은 게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라든가 유재수 씨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환경부 블랙리스트 일부 유죄 확정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결정하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김주수 전 총장님. 그러니까 한동훈 법무장관은 사면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 결단이 있었다. 이걸 설명했는데 예. 이 공천도 혹시 윤심 아닌가? 이런 시각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예, 뭐 어떻게 보십니까?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사면할 때만 해도 뭐 내부 고발자를 뭐 명예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예. 뭐 이렇게 생겼지만 정치권에서는 출마 준비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였고요. 결국은 대통령이 연찬에 가서 하신 연설이나 이런 거 보면 완전히 지금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배하는 과거의 총재 구조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집권당이라면 최소한 민심을 들어야 되는데 이 민심 듣지 않고 김태우 전 구청장은 내부 고발자가 아니라 뇌물과 직권 남용과 여기에 관련된 그 유죄 판결을 받은 지 3개월도 안 돼서 이렇게 사면하고 결국은 뭔가에 현혹된 겁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고 지금 대통령 드라이브를 건데 여기에 국민의힘이 따라가면 민심의 결과를 좁은 한 달 뒤에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다려봐야 될 것 같아요. 과연 공천이 어떻게 되는지. 뭐 공심이 꾸린다까지 얘기 났으니까. 근데 분위기는 확실히 좀 뭔가 달라졌다. 이게 좀 나오고 있거든요. 뭐 이 정도 보고요. 다음은 북한 얘기가 있는데요. 우리로서는 굉장히 조금 주목이 되면서도 불편한 뭔가 움직임들이 있거든요. 이 키워드부터 좀 보겠습니다. 지금 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이거 과거에 악수하는 모습인데 지금 핵 잠수함 거래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 됐어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일단 다음 주 정도로 보이죠? 김정은 푸틴 다음 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회담을 할 걸로 지금 외신을 통해서 보도가 됐어요. 근데요. 단순히 회담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태평양 함대 사령부 뭐 부두를 간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무려 1,500km 북쪽으로 떨어진 보스토치나 우주기지도 간 거다. 그러니까 우주기지를 간다는 자체도 지금 심상치 않게 보이거든요. 자, 이와 관련된 앞서서 얼마 전에 내놓은 설명들이 좀 있습니다. 외신을 통해서 나온 건데요. 들어보겠습니다. осуществляются контакты на различных уровнях. И это наш сосед, очень важный сосед. The heating infrastructure of major cities as we head into winter to try to conquer territory that belongs to another sovereign nation. This is not going to reflect well on North Korea, and they will pay a price for thi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자, 지금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죠. 포탄 부족하다는 거 세상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든 구해야 되는데 북한이 포탄 많이 갖고 있다고 했죠. 러시아가 원하는 거는 누가 봐도 포탄입니다. 북한의 포탄. 그러면은 북한이 얻는 건 뭘까요? 화면 좀 보세요. 화면 보면은요. 북한이 러시아에게 원하는 거 포탄을 주고 뭘 원하냐는 거죠. 그래서 지금 분석이 되는 게 혹시 이거 핵 잠수함 관련된 거나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을 러시아로부터 원하는 거 아닌가? 또는 아까 우주기지를 간다 그랬잖아요. 이거 정찰위성 장비나 기술 이런 걸 원하는 건가? 아니면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훈련을 원하는 건가? 뭐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김종욱 전 행정관, 북한이 원하는 거 뭐로 보이십니까 지금? 저는 이런 전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하고요. 어떤 기술입니까 특히? 예를 들면 핵잠수함 문제나 ICBM 문제 같은 ICBM 같은 경우는 궤도 재진입 기술과 관련해서 완성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 아직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일단 화성 18형 같은 경우가 고체 연료를 사용을 했어요. 근데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고체 연료 확보하는데 10년, 20년이 걸려요. 근데 매우 빠르게 기술적 진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지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도 뭐냐 그러냐면 이게 러시아형을 개조한 거라는 얘기도 있고 아니 그거 다르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확인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좀 그렇다면 소위 지금 최근에 이 문제도 러시아나 북한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미국이 직접적으로 정보를 가지고 얘기했거든요. 미국이 언론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마 정보기관 쪽에서 뭔가 나온 거겠죠. 그렇죠. 이게 뭐 슈민트인지 아니면은 시그널 정보를 확인한 건지 알 수 없습니다만 이런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얘기했다는 건 강력한 경고를 한다는 거거든요. 일부러 저렇게 알려주겠다. 그렇죠. 가지 말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김정은 다 보고 있다 지금. 가지 마라. 왜냐하면 말씀하신 가게 되면 가장 중요한 문제는 포탄일 겁니다. 장사정포 같은 경우는 지금 한 70km 정도가 날아가는데 새로 개발한 것들은 거의 미사일급이에요. 포탄인데 미사일급입니다. 그거를 러시아가 확보한다면 그렇게 되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다른 양상으로 갈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 전쟁 양상이 변화되게 된다면 미국이 매우 필요한 그러니까 비용이 더 많이 들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러한 상황들 때문에 경고를 한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소위 북한은 핵 잠수함이나 ICBM을 얻을 수도 있겠으면 또 하나는 뭘 얻을 수 있겠느냐? 레버리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미국 말대로 내가 러시아를 안 가면 나한테 뭘 주겠다는 거야? 미국과의 어떤 협상?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아무런 반응이 없잖아요. 지금 북한에서 미국의 설리번 보좌관이 아무런 반응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노림수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건 좀 제가 좀 심각하게 좀 고민하고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뭔가 움직임이 있어야 될 걸로 보이는데 우리의 대응은 그건 뭐가 있을까? 선택지는 뭐가 있을까입니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그럼 북한이 만약에 뭐 연합훈련 등등등 아니면 뭔가 움직임 있을 때 우리의 대응은 우크라이나에 직접 무기를 제공하는 방법 우리가 그건 러시아를 겨냥한 거네요. 아니면 우리도 핵 잠수함을 확보를 지금부터 추진하는 방법 또는 중국을 뭔가 움직이는 방법 뭐 이런 게 거론되는데 오신환 전 의원님 우리의 대응은 저 중에 뭐가 있을까요? 뭐 어떤 것이라도 뭐 필요하면은 저희로서는 뭐 할 수가 있겠죠.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경우는 뭐 체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 최종 목적 아니겠습니까? 이제 보장받는 것이죠. 거기에는 핵이 필요한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최근 2번의 군사 정찰 위성 발사에 실패를 했잖아요. 10월에 3차 발사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데 그런 것들이 국제사회에서 이제 인정받기 위한 그런 기술의 확보 이런 측면에서는 러시아가 필요한 거죠. 지금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지금 수세에 몰리고 있는 과정 속에서 그것을 레버리지 삼아서 뭔가 기술을 확보하고 북한 정권의 유지를 담보받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제 이용하고 있는데요.
저희로서도 이게 국제 유엔 안보리나 국제사회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와 또 한미 동맹을 통해서 이 철저한 준비들을 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가 한미 훈련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북한이 또 훈련을 하고 있고 뭐 이런 내용인데 시간이 한 30초 정도 남았는데 김재원 전 최고위 혹시 하실 말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미 동맹을 통해서 예. 그 미국이 그 러시아까지 그 러시아의 뭐 군사적인 협력이나 이쪽에까지 그 제재할 수 있도록 최소한 견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과정에서 일본과의 그 어떤 우리가 협력할 수 있는 군사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야를 너무 그 멀리하는 것을 지금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런 생각입니다. 러시아 방문객이 공개가 됐잖아요. 과연 김정은 위원장이 갈까요? 아니면 취소할까요? 그것도 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